네, 안녕하세요. 라시엔스 2030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된 얘기긴 한데,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침공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몇몇 분들에 대해 들었는데, 이번 공습은 경제 때문이 아니고, 미 대륙에서 중국의 손에 묻은 애들을 다 내보내려고 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공습을 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미국이 어떠한 경제적 이유도 없이 그거를 진행했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의 경제적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약간 길어질 것 같아요. 미국 부채랑 캐나다 이야기도 좀 해야 돼가지고 어, 영상이 조금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미국 부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24년 10월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거든요. 뭐 미국 부채가 정말로 위험한 게 맞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따져본 영상인데 영상의 요지는 이 네 가지였어요. 첫째, 미국은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갚을 마음이 없으면은 이자만 내고 살면 되죠. 원금은 갚을 생각이 없어요. 평생 이자만 내고 살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때 중요한 것은 이자의 절대액이 아닙니다. 내는 이자 비용, 특히 세수 대비 이자 비율이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는 아래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미국의 세수 대비 이자 비 그래프인데 이걸 조금 더 장기간으로 늘려서 보면은 이 세수 대비 이자 비는 10년 금리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아요. 당연하겠죠? 금리가 높을수록 이제 이자의 비용은 비싸지니까 예, 당연한 건데 왜 세수 대비 이자 비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제 수입 대비 이자 비용이 10%로 고정이 된다고 했을 때 제 수입이 100만 원이면은 이자가 10만 원 나간다 할게요.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90만 원이겠죠. 이때 이자는 수입의 10%입니다. 만약 제 수입이 200만 원이면은 이자가 20만 원 내도 이자가 두 배가 증가했지만 제가 사용한 가능한 돈은 180만 원으로 기존 대비 두 배가 증가했어요. 이때 세수 대비 이자비도 10%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대비 이자비가 10%로 고정이 된다면은 인컴이 늘어나는 만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자 비율이 더 중요한 법인데 이때 당시는 이제 10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세수 대비 이자비 그리고 이 파란 색깔 GDP 대비 이자비인데 GDP 대비 이자비도 올라가가지고 야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 감당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 제가 여기서 미국이 왜 위험하지 않냐고 봤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색깔이 이자가 연 바이 연으로 YOY로 증가하는 액수를 얘기하는 거고 초록색은 세수가 YOY로 증가하는 액수를 나타내요. 근데 24년 1Q, 2Q에 세수가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갑자기 플러스로 돌고 있어요. 세수가 증가하면서 아 이거 조금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부채가 지금 저 뭐지 이때까지는 위험했지만 이때는 이제부터는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 트렌드 좀 볼게요. 현재 트렌드는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세수 증가량이 급속도로 올라왔습니다. 반면 이자 비용의 증가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이자 비용이 크게 안 늘어났어요. 세수 증가량이 오히려 이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제 인컴이 더 많아진 거거든요.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나 25년 4월 2일 이후에 미국 해방의 날이죠. 이 이후에 세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봐도 10년물 금리는 사실 그렇게 안 바뀌었어요. 뭐 다 이제 4%대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빨간색이 그냥 이자 비용이거든요. 빌리언 달러로. 이자 비용 자체는 이제 거의 똔똔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세수가 증가해 버리니까 세수 대비 이자 비용이 툭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수가 왜 증가했냐는 이 그래프에서도 유추할 수 있죠.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그 관세가 증가한 양을 보시면은 거의 법인세에 필적할 정도로 필적하다기보다는 이제 법인세와 비빌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올라갔어요. 기존에는 뭐 8.2 빌리언 정도였는데 이게 해방이나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더니 그 최근에 찍힌 점은 뭐 30.7 빌리언 달러, 그래서 22 빌리언, 22.6 빌리언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네, 해방이나 이후 관세 수입이 22.6억 달러 증가했고요. 22.6? 226억이네요. 226억 달러가 증가했고, 이것이 세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세수 대비 이자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가용 가능한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국채를 덜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아 그나마 제어가 가능하게 됐고, 적지만 금리 인하가 이번에 했었죠. 금리 인하가 가능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그 관세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플러스된 세수가 없었다면은 그만큼 국채를 발행했어야 됐을 거고, 그로 인해 금리는 뛰어오르고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트럼프가 진행한 관세가 실제로 미국의 그 재정 상태라든지 국채 금리라든지 그런 거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줬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걸 기억한 채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캐나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헤비 크루드, 캐나다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8년간 대미 무역 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순입니다. 근데 캐나다의 흑자 증가는 대부분이 원유 수출에 의한 것입니다. 미국은 원유 수입의 71%를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조달하고요. 그 중에서 60%의 크루드 오일이 캐나다산입니다.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미국은 25년도에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거든요. 근데 에너지 순수출국이라고 하면서 왜 오일을 캐나다한테 사는지, 셰일 오일 만들고 이제 뭐 LNG도 팔고 있는데 왜 캐나다로부터 오일을 사고 있느냐 하면은, 오일이라고 다 같은 오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경질류가 있고 중질류가 있는데 미국의 셰일 오일은 API라고 하는 오일의 그 가볍고 무거운 거를 나타내는 그 수치가 있는데, 미국 셰일 오일은 API 40에서 50 이상까지 가는 가벼운 오일이고요. 캐나다산 원유는 API 20에서 22까지 가는 중질류입니다. 헤비크루드고요. 근데 리파이너리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의 정유 업체들이 원하는 API는 30에서 32예요. 그러니까 딱 이 각자 하나, 미국 셰일 오일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이제 이것만으로는 이제 그 정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비 크루드를 이제 혼합해서 API를 맞춰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미국은 그 자체로 이제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로부터 헤비 크루드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캐나다 한테어 사도 되고 뭐 다른 데서 사도 되잖아요. 뭐 저 뭐냐, 중동에서 사도 되고 살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캐나다로부터 많이 사느냐? 그 이유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이죠. 캐나다와 미국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원유를 수송해요. 그러니까 배로 나르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원유를 나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은 이제 가까운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그 글처럼 지금 뭐 파란 색깔 이제 제가 위치쳐놨는데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미국 내 유가가 직격탄을 받아요. 바로 유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미국 내 물가가 오르고 그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를 내릴 수 없고 오히려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1번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세수 대비 이자 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니 더욱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 악순환고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캐나다에 다른 건 다 관세 때려도 에너지, 그 원유만큼은 관세를 적게 때리거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2번 챕터입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왜 베네수엘라를 쳤는지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습하면서까지 마두로,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쨌든 수장이었잖아요. 독재자지만 그 수장을 잡아오면서까지 어떤 이득을 노리려고 했던 건지 그냥 단순히 뭐 캐나다와의 미국 그 대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를 좀 줄이려고 단지 그뿐만의 이유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돈 때문에, 단순히 그 돈 때문에 한 나라의 수장을 잡아가면서 세계에서 받을 그 지탄들을 굳이 저는 겪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저는 그러니까 크게는 석유 때문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둘째 이유 때문에 저는 이게 자행됐다고 봐요. 자, 첫째는 캐나다로부터 무역 적자를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캐나다로부터 계속 헤비 크루드를 비싸게 사왔는데 베네수엘라를 먹고 여기서 이제 값싼 그러니까 중지유를 값싸게 가져올 수가 있다면은 캐나다에는 별로 이제 안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좀 가지게 될 수 있으니까. 둘째, 둘째를 말해버렸네요. 자국 내 원유 가격 하락은 인플레 하방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노리고 이제 베네수엘을 침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많은 세계의 경제 석학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작년만 해도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올 거라라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작년에 인플레는 오지 않았어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계속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지만 미뤄졌을 뿐입니다. 이것은 2026년에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번에 문홍철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연준 보고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 역사적으로 관세는 디플레였다고 합니다. 데이터적으로 봐도 이제 그 관세를 많이 때릴수록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가 왔다고 해요. 네. 근데 봐봐요. 지금 미국이 무서워하는 거는 인플레거든요. 근데 관세를 때렸어요. 근데 디플레 오면 너무나 좋아. 너무나 문제가 없는데 혹여나 제가 만약에 정책 위반자라면은 혹여나 관세가 인플레가 온다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만을 보고 안심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제 속학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여나 인플레가 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대응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악순환에 돌아가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관세가 디플레가 아닌 인플레로 돌아버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연쇄 반응은 첫 번째, 물가가 오르겠죠. 두 번째, 물가가 오름에 의해 금리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집에서 말씀드렸던 10년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세수 대비 이자 비가 상승해요. 네 번째, 3에 의해서 그 미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채가 추가로 발행하게 되니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다시 세수 대비 이자비가 상승하고 또 미국채 발행하고 이 악순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국 경제는 인플레 고착화, 그 높은 금리, 부채 위기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 수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 관세를 철회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에 의해서 인플레가 나타나고 그 인플레가 이런 악순환을 만드는 거라면은 이 악순환의 그 첫 고리인 관세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첫 번째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세는 지금 미국한테 매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수 늘려가지고 금리를 통제하고 금리 인하를 만들어내고 가용 가능한 자본을 만들어내는 등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관세가 인플레로 돌면은 악순환이 펼쳐지면서 관세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가 인플레로 돌더라도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기로부터 낮은 주가를 만들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를 낮추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로 미국이 경제적 이유로도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마두로를 좀 잡아들인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